네 번째 이야기, 수면제 스몰. 이름이 없었던 한 소년공의 4년은 단 한 시간도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재명은 예비고사를 면제받지 못했다. 예비고사를 면제받고 바로 본고사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이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만큼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공부할 시간을 벌어야 할 그에게 돈을 벌러 공장에 가지 않는다고 닥달했다. 종일 공장에서 일하고 5달 동안 학원에 다녀 대입 예비고사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는 것은 불가능했다. 남들은 3년을 꼬박 밤낮으로 공부해서 보는 시험이었다. 그가 가본 입시학원의 학원생들은 모두 재수 3수생들이었다. 4년, 5년째 공부만 한 학생들이었다. 더구나 예비고사를 치고 나면 바로 본고사를 봐야 하는데 그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었다. 시간을 벌어 공부하고 싶은 마음과 돈을 벌어 공부해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이재명은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TV과외였다. 6월부터 KBS에서 밤 11시에 TV과외 방송을 했다. 그는 밤 11시가 되면 재선형과 함께 나란히 앉아 TV과외를 보며 함께 공부했다. 아버지는 TV과외 방송이 끝날 때까지 옆에 앉아 기다리다가 꼭 그를 데리고 청소하러 나갔다. 재선형은 이런 일에서 열이었다. 1980년 6월 16일 비가 내리던 월요일이었다. TV 과외는 밤 12시 반에 끝났다. 비가 쏟아지는 그 밤에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쓰레기를 치우러 나갔다. 흔쾌히 따라 나선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는 것마다 못마땅하게 여겼다. 점점 비가 많이 쏟아져서 나중에는 쓰레기를 치우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그와 아버지는 시장통 처마 밑에 나란히 쪼그리고 앉아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장맛비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다. 장대처럼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는 아버지가 애처로웠다. 그가 쪼그려 앉은 채 꼬박꼬박 졸자 아버지는 옆에 있는 가게의 자판 위에 누워 눈을 붙이라고 했다. 새벽에 누군가 그를 깨웠다. 어머니였다. 흠뻑 젖은 작업복을 입고 웅크린 채 오들오들 떨며 잠든 그를 안고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쏟았다. 어머니는 그에게 집으로 가자며 들고 온 우산을 펼쳤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혼자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다. 아버지가 들어가도 된다 했다. 그는 휘뿌윰한 여명 속에서 비를 맞으며 삽으로 쓰레기를 리어카에 퍼담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제명이 데리고 들어감더. 어머니가 소리쳤다. 아버지는 삽질을 멈추고 팔을 들어 그에게 가라고 손짓했다. 왠지 그의 가슴이 아렸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쓰러져 아침 점심도 건너뛰고 종일 잠을 잤다. 저녁 무렵에 깼는데 온몸이 아팠다. 손목의 통증도 견디기 어려웠다. 그는 죽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간절히 살고 싶기도 했다.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사다 먹고 끝내버릴까? 병원에 가서 팔을 고쳐달라고 매달려볼까? 마음이 오락가락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돈 10,000원을 달라고 했다. 죽든 살든 돈이 필요했다. 네 땀맨 먹으면 안 된대. 네가 잘못되면 나는 못 사는 거 알지? 그가 10,000원을 들고 가출하려는 줄 알고 어머니는 이재명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어쩌든 동 맴 단디 묵어야 된다. 니는 잘 될 끼라. 그러는 어머니를 보니 그는 괜히 눈물이 났다. 그는 약국에도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 장마는 계속되었고 아버지는 다음날 밤에도 그를 데리고 청소를 나갔다. 밤새 쓰레기를 치우고 온 그는 쓰레기처럼 구겨져 잠이 들었다. 잠결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들렸다. 재명이가 저러다 평생 병신되면 우연히껴. 돈 벌어서 수술하면 될기라. 집 살라고 못하는 돈으로 수술부터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 돈은 아무도 손 못 댄대. 아버지는 단호했다. 아침에 자는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하는 얘기가 난 병신 될 거라는 얘기다. 정말 아버진 어떻게 된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재명 일기 1980년 6월 21일. 흘러내리는 눈물이 이재명의 베개를 적셨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했다. 대학 입시도 팔을 고치는 일도 다 부질없는 일이었다. 자살을 결심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열심히 살아서 아버지에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교복도 한번 입어보고 싶었지만 다 허황한 꿈이었다. 그는 일기에 박정화의 시 사의 찬미를 옮겨 적었다. 죽어버리자고 생각하니 쓸쓸하기도 하고 담담하기도 했다. 라디오에서는 간첩선이 넘어오고 미그 21기가 넘어와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재명은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지원해 싸우다 죽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샀다. 약방에 가서 수면제를 달라 했더니 약사가 잔소리가 많았다. 수면제 먹고 연탄불 피워놓고 죽을 생각이다. 이재명 일기 1980년 6월 23일. 수면제를 산 다음 날 고향에 사는 그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자살의 실행을 미루었다.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고향에 다녀온 아버지는 예전과 변함이 없었다. 이재명의 팔은 더욱 아팠다. 아버지는 폐지를 줍던 이재명이 팔이 아파 얼굴을 찡그리자 엄살을 떤다고 마구 야단을 쳤다. 그래도 손목이 아픈 이재명은 종이를 손으로 누르지 못하고 발로 밟았다. 아버지는 병신 같은 놈이라며 그따위로 일하면 팔을 고쳐주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병신 같은 놈이 아니라 이미 병신이 되어 있는 그에게 병신이란 말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재명은 속으로 내일까지 죽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다짐했다. 연탄 한 장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다락에 연탄불을 피우고 수면제를 먹었다. 그런데 금방 잠이 오지 않았다. 한참 지나서야 잠이 들었다. 이 세상과 영원한 작별이었다. 그런데 그는 다시 깨어났다. 연탄불은 꺼져 있고 정신은 말짱했다. 공장 친구들은 그 정도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었다. 그는 수면제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했다. 첫 번째 자살에 실패한 그는 다시 기회를 보기로 했다. 다시 죽으려고 생각하니 여자친구 한번 사귀어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억울했다. 죽기 전에 여자친구라도 한번 사귀어보고 싶었다. 직접 만나지 못한다면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펜팔이라도 해보고 싶었다. 그도 어느새 이성이 그리운 17살이었다. 형이 가져다 둔 잡지를 보고 펜팔 신청을 했다. 일주일도 더 지나서 답장이 왔다. 그런데 우체국에 가서 300원을 내고 찾아가라는 것이었다. 망설이던 그는 300원을 들고 우체국으로 갔다. 어차피 떠날 세상인데 돈 300원이 대수냐. 그는 우체국에서 찾아온 편지를 아무도 없는 집에서 뜯어보았다. 이럴 수가. 순 엉터리였다. 완전히 속아 300원을 날린 것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다른 잡지의 펜팔 코너에서 아무 이름이나 골라서 직접 네 통의 편지를 썼다. 네 통의 편지를 쓴 것은 검정고시의 사지선다형 시험 문제에 길든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사지선다형 문제에서는 넷 중에 맞는 답이 반드시 하나는 있었다. 그는 큰 제국의 우표 4장을 몰래 꺼내서 벤지봉투에 붙인 다음 우체통에 가져다 넣었다. 죽기 전에 한 통의 답장이라도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무렵 오렌트에서 사람을 뽑았다. 어차피 죽기로 한 그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오렌트에 다시 서류를 냈다. 그가 지난번처럼 떨어질까 걱정된 아버지는 남들처럼 백을 쓰기로 한 모양이었다. 아버지가 이재명을 데리고 간 곳은 오리엔트 수의장의 집이었다. 수의장에게 바친 3,000원이 무척 아까웠지만 취직이 되기 전에 죽어버릴 것이라는 말을 아버지에게 할 순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다 옆길로 샌 이재명은 약국에 들렀다. 또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번에는 동생 핑계를 대고 수면제 20알을 샀다. 지난번처럼 약사가 잔소리를 해댔지만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 슬프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했다. 영혼 따위는 믿지 않았다. 한 생명체는 죽음과 동시에 세포작용이 멈추고 그것으로 모든 것은 깨끗하게 끝나는 것이었다.
다음 날이 오리엔트 면접일이었다. 불탄을 파는 불탄집에 가려다 몇 번 망설였다. 어머니에게 미안했지만 이렇게 살아봐야 그가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릴 방법은 없었다. 어머니는 정확하게 12시에 점심을 먹고 45분에 다시 화장실로 일하러 갔다. 불탄 집에서 불이 붙은 연탄 한 장을 사서 집으로 왔다. 쓰레기를 치우고 오전에 들어온 아버지가 자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들고 다락으로 올라갔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한 유서를 써두었다. 수면제를 삼키고 자리에 누웠다. 이제 모든 게 끝이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수면제를 20알이나 먹었는데도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눈을 뜨고 있는데 이곳에 사는 내영이 와서 다락문을 열었다. 두 번째 실패였다. 아버지에게 복수하려던 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눈물이 나왔다. 내영은 상황을 금방 눈치챘다. 천암, 오늘 오리엔트 면접 날인데 왜 이렇게 누워있어? 매형은 짐짓 연탄불 연기가 찬 다락방의 상황을 모른 채 했다. 매형은 오리엔트 공장까지 그를 따라오며 엉뚱한 우스개를 늘어놓았다. 그는 매형의 이야기를 흘려들으면서 골똘하게 생각해 보았다. 대체 어떻게 죽기는커녕 잠도 오지 않은 것일까? 그는 오리엔트에 도착하기 전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약사가 그를 속인 것이었다. 그는 수면제를 사면서 두 번이나 약사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정작 속은 것은 약사가 아니라 그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수면제를 20알씩이나 먹고 이렇게 멀쩡하게 면접을 보러 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까지 두 번이나 약사는 수면제가 아닌 소화제 비슷한 것을 준 것이다. 오리엔트에 도착했을 때는 면접 시각인 2시가 훨씬 지났는데도 수의장이 사무실로 보내주었다. 매형이 수의실 앞에서 머뭇거리는 그의 굽은 팔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내가 천암 팔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눈안에는 그의 집보다 더 가난했다. 변변한 직장도 없이 과일 행상을 하는 매형에게 그럴 돈은 없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는 매형이 눈물겹게 고마웠다. 자꾸 눈물이 나려고 했다. 이쯤 그는 툭하면 눈물이 났다. 아버지가 수의장의 집을 찾아간 덕분인지 면접도 지각했는데 그는 오리엔트에 합격했다. 그에게 그것은 대학의 완전한 포기를 의미했다. 그는 돌아보지도 않을 거라고 큰소리쳤던 오리엔트에 머리를 숙이고 다시 들어갔다. 그가 일했던 도금실의 직장과 반장은 그에게 도금실로 복귀하라고 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라카 뿌리게 하려고요? 전 그거 안 해요. 그는 가더라도 도장 뿌리는 일은 않겠다고 했다. 밀폐된 도장실과 라카실에서 도장을 뿌리며 검정고시를 하느라 그의 한쪽 코는 기능을 잃었다. 그의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은 그의 코 하나와 바꾼 것이었다. 그는 남은 한쪽 콧구멍마저 잃고 싶지는 않았다. 와서 저석해라. 돌로 시계의 판을 깎고 다듬는 저석 작업은 쇳가루와 돌가루를 마셨지만 밀폐된 라카실에서 라카를 뿌리는 것보다는 100배 나았다. 다섯 번째 이야기. 도둑놈아, 은혜도 모르니? 다시 돌아온 공장에서 그에게 가장 힘든 일은 아는 얼굴을 만나는 것이었다. 다시 들어왔어? 그를 알았던 사람들의 인사는 한결같았다. 그들의 목소리와 눈빛은 공부에 대학에 갈 것처럼 나갔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그를 멸시하는 것만 같았다. 그들이 던지는 다음 질문은 더 난처했다. 이름이 왜 이래? 그의 가슴에 붙은 명찰에는 퇴사할 때의 이름 권영웅이 아닌 이재명이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는 이전에 다녔던 권영웅의 이름으로 서류를 넣으라고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들어가기 쉽다고 수의장이 말했다는 것이었다. 이재명은 싫다고 했다. 그도 이제 취업 가능 연령인 만 16세였다. 더는 이름도 없는 소년공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시간을 살 만큼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지 않은 그였다. 아버지는 수의장에게 2,000원만 바쳐도 될 돈을 3,000원이나 바쳤다고 그의 뒤통수를 때렸다. 뒤통수 한 대로 이재명은 제 이름을 되찾은 것이었다. 사람들이 던지는 두 질문 모두 받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어떻게든 아는 사람을 덜 만나려고 얼굴을 숙이고 다녔다.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피해 다닌 사람은 검사실의 단발머리 여공이었다. 공장을 그만두기 전부터 은근히 좋아했던 그녀 앞에 대학생이 되어 당당하게 나타나고 싶었던 그였다. 말단 관리자도 아닌 도금실의 신입공원이 되어 그녀 앞에 다시 서는 것이 너무나 창피했다. 공장을 떠나 그가 받은 대입 검정고시 합격증은 아무런 면죄부가 되어주지 못했다. 식당에서 그녀가 보이면 이재명은 얼른 두 손으로 머리를 만지는 척하며 얼굴을 가리고 멀리 떨어져 앉았다. 그렇지만 검사실의 단발머리 여공을 향한 그의 마음은 자꾸만 깊어갔다. 점심시간이면 검사실 직원들이 앉은 자리로 자기도 모르게 눈길이 돌아갔다. 출퇴근 시간에 그녀를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말 한 번 못 붙이고 혼자만 끙끙 앓던 이재명이 그녀와 마주친 곳은 쓰레기장 앞이었다. 두 손으로 쓰레기통을 들고 가던 이재명은 얼굴을 가릴 수도 피할 수도 없었다. 얼굴을 붉히며 인사하는 그에게 그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가 뭐라고 말을 붙여보려고 우물쭈물하는 순간 그녀는 벌써 단발머리를 찰랑거리며 멀어져 갔다. 젠장, 하필 쓰레기통을 들고 만날 것은 무엇인가. 쓰레기통은 부서의 가장 막내 담당이었다. 다시 들어왔으니 막내라고 그에게 쓰레기통을 담당시킨 반장에게 욕이 튀어나왔다. 그런데 그녀는 고참인데 왜 쓰레기통을 비우러 왔을까? 검사실의 막내에게 떠넘기지 않고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것일 터였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녀가 더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는 다음 날 단발머리 여공의 출근 시간에 맞춰 정문 근처에서 얼쩡거리다가 우연인 것처럼 함께 공장 안으로 들어가며 그녀에게 말을 붙였다. 그녀는 서스럼없이 그의 말을 받아주었다. 들고 다니는 책이 뭔지 물어보았는데 그녀는 공부한다고 했다. 그는 더욱 그녀에게 끌렸다. 그날부터 틈만 나면 그녀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데이트 신청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그녀와 마주치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편지를 쓰기로 했다. 문방구에서 편지지를 사 정성 들여 편지를 썼다. 편지만 주기가 그래서 선물로 카세트 테이프도 하나 샀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었다. 베토벤도 잘 모르고 교향곡도 낯설었지만 장중한 곡조와 웅장한 음향이 어쩌면 그녀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것도 전해주지 못했다. 편지가 끼워진 카세트 테이프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공장의 장난꾸러기들에게 들켜 얼른 숨겨야만 했다. 마음이 달아오른 이재명은 그날 퇴근 시간에 재빨리 정문 밖에 나가서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한쪽 손에 책을 들고 나오는 그녀에게 다가간 그는 울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녀에게 말을 붙였다. 오늘 시간 있어요? 없는데요? 단박에 거절하는 그녀 앞에서 그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학원 가십니까? 네. 그가 더 말을 붙이기 전에 그녀는 고개를 까딱하고서 단발머리를 찰랑거리며 멀어졌다. 이재명이 머리에 털나고 처음 한 데이트 신청은 그렇게 퇴짜를 맞았다. 참담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떨리는 것을 견디며 한 나의 고백을 그녀는 가벼운 장난쯤으로 여긴 것일까? 아니면 도장실의 새까만 막내에 불과한 내가 데이트 상대로 가당치도 않다고 여긴 것일까? 아니 어쩌면 정말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했을 뿐 그녀도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거절은 분명한 거절이었다. 거절했는데 매달리는 것은 추한 일이었다. 그는 그녀와의 만남을 인생의 중요한 경험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하나의 무지개 꿈으로 내 마음 깊이 사랑했던 여인을 내 마음에 고이 간직하겠다. 그리고 나서도 마음이 쉽게 정리되진 않았다. 멀리서 단발머리 여공이 보이면 가슴이 아렸다.
특히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쓰라렸다. 그래도 오리엔트 시계는 돌아갔고 월급날은 다가왔다. 그는 월급 53,000원을 받아 아버지에게 봉투째 가져다 주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용돈으로 6,000원을 내줬다. 오리엔트에서 마지막 월급을 받았던 2월 이후로 용돈이라고는 단 한 번 3,000원밖에 주지 않았던 아버지였다. 공장에 나가지 않으면 용돈도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준 용돈 6,000원에서 3,000원을 떼어 어머니에게 몰래 맡겼다. 어머니는 그동안 그가 용돈을 쓰지 않고 맡긴 돈이 5만 원이라고 알려주었다. 목돈이 된 5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는 고민했다. 그는 카메라를 하나 꼭 가지고 싶었다. 이 세상에서 이재명이 것은 없었다. 자전거도 옷과 신발도 탐한 적이 없는 그였지만 카메라 한 대는 가지고 싶었다. 카메라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시간을 사로잡아주는 마술사였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그의 소년공 4년을 기억해준 것은 찰나의 순간을 사로잡은 몇 장의 사진이었다. 그가 만난 아름다운 풍경, 그가 만난 아름다운 사랑을 거기에 담아두고 싶었다. 그가 살았던 흔적 몇 장은 이 세상의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했다. 그러나 3,000원을 받아두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보니 차마 카메라를 사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마른 손가락에는 남들이 다 끼는 금가락지 하나 없었다. 아버지 없이 혼자 키운 오영재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기 위해 손가락에 남았던 마지막 공부치 하나마저 팔아치운 어머니였다. 출세해서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고야 말겠다던 결심도 지금에 와서는 신기루가 되고만 그였다. 대학에 들어갈 길도 막막해진 그가 공부해서 어머니를 호강시켜 주는 건 이미 틀려버린 것만 같았다. 설사 그렇게 된다 한들 머나먼 미래를 위해 지금은 오직 고통뿐이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아버지가 집을 마련한다고 가족을 위해서 돈 한 푼 안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내 용돈을 아껴 모은 이 돈으로 평생 자식들을 위해 고생만 한 어머니에게 남들 다 하는 금가락지 하나라도 해드리자, 그런 생각이 버뜩 들었다. 그는 금방에 가서 금가락지 값을 물어보았다. 5만 원이면 가는 것 하나는 살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 카메라를 사고 싶은 욕심이 자꾸 꿈틀거렸다. 지금 사지 않으면 언제 살 수 있을지 모를 카메라였다. 카메라를 포기하고 막상 어머니에게 반지를 사주려고 하니 아쉽고 아까운 생각도 들었다. 이재명이 식구들 몰래 어머니에게 금반지를 해드린 것은 아버지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 나는 아버지처럼 돈만 아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일에 쓰이지 않으면 그게 돈이냐. 나는 내가 번 돈을 소중한 사람과 소중한 일에 쓰겠다. 그에게 그의 형제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어머니였으므로 그는 공장과 학원에 걸어다니며 아낀 용돈 5만 원으로 어머니의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드렸다. 처음에는 엉뚱한 데 돈을 썼다고 펄펄 뛰던 어머니는 어느 날 이재명에게 말했다. 재맹아, 내는 이 가락지를 끼고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대. 어머니는 한동안 아버지가 알까 반지를 숨겨두고 몰래 꺼내 끼었다. 가짜라며 내놓고 끼고 다닌 것은 나중이었다. 이재명의 어머니는 슬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마른 손가락에 낀 금가락지를 오랫동안 매만지고 했다.